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하시는 국내외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종전 미국의 대북 정책 전략을 보면요. 전략적 인내, strategic deterrence 이런 말 하다가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확장 억제 전략 해가지고 expanded strategy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금년도 이제 오늘이 지금 5월 달입니다. 4월 10일 날 우리는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수준이 짐승만도 벌레만도 못하다는 것을 입증해줬고 선거 제도가 얼마나 불량하고 낙후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창피하지만 재입증을 해줬습니다. 반면 바다 건너 일본은 4월 10일 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확실한 헌법 수정을 하지 않고서도 보통 국가로 변모하는 그 대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즉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미군과 함께 대만을 구하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간다. 즉 무력을 동시에 쓰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헌법을 고칠 필요도 없이 보통 국가가 되고 자위대가 그냥 그대로 지상군, 해군, 공군으로 지금 탈바꿈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필리핀과 함께 어커스, 호주, 영국, 미국 삼각협력 체제에 일본과 필리핀은 들어가게 되고 한국은 들어오라고 권면을 받았다 그럴까요? 근데 아직 우리는 못 들어가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뒷북치고 있는 게 며칠 전 호주 멜버른에서 외무장관 국방장관 가서 호주의 외무 국방장을 만난 2+2, 2+2 회담을 했다 그러죠. 그러나 때는 너무 늦은 거죠. 이미 오커스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작년에도 수없이 있었고 또 쿼터로 지금 사각 군사협력 안보 체제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돼서 인도태평양으로 이렇게 확장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연구소 이름을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으로 지은 것도 앞으로 변화되는 세계 정세에 발맞춰서 저희 연구원 이름을 인도-퍼시픽 스트래티지 인스티튜트 IPSI로 제가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전략적 인내, 확장된 억제 전략 등등의 수사로 이루어지고 있던 미국이 지금 슬슬 뭔가 계획이 4월 10일을 전후로 해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원래 있는 원래의 계획은 보통 우리가 플랜 A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비밀 공작 사업할 때도 항상 플랜 A가 있으면 플랜 B, C, D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는 더 준비를 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계획이 통하지 않았을 때 혹은 현지 상황이 변화되었을 때 혹은 비상시가 도래되었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사태를 대비하고자 할 때는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준비하는 대체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얼터너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기존의 계획을 플랜 A라고 한다면 그런 대체 얼터너티브 계획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플랜 B, C, D 혹은 비상계획, 컨틴전시 플래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미국이 지금 보면 말이에요. 언제라도 북한에 대한 플랜 B, 얼터너티브 플랜, 컨틴전시 플랜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무슨 말일까요? 미국은 언제라도 북한에 대한 2번째 계획, 3번째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미국에게 북한은 그럼 어떤 존재이길래 미국이 이런 얘기를 하죠? 북한은요. 그 자체만으로 미국의 전략적인 위협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습다는 얘기죠. 미국에서 볼 때는요. 그리고 북한 독재 괴뢰 정권이 국력상으로 미국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소위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라이벌이라고 하잖아요. 라이벌이 될 수가 없어요, 북한은. 죽었다 깨어나도 미국의 라이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라고 하는 존재는 미국한테는 뭡니까? 짜증나는 존재에 불과해요. 신경질 나는 정말 거머리 같은 것들.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 이런 아주 성가신 골칫거리에 지나지 않는데 얘네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점이 딱 한 가지가 있다라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용한 지정학적인 자산이다. 지오폴리티컬 에셋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범퍼 역할을 하죠. 중국과 이 대양으로 나오는 사이에요. 한반도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적인 대전략을 보면요. 지금 현재 지도를 놓고 보십시오. 세계지도를 딱 놓고 보면 중국 바로 위에 누가 있어요? 몽골이 있어요. 미국하고 손 잡았습니다. 아래로 보세요. 베트남, 태국이 있어요. 전부 미국하고 손 잡았어요. 중간에 뭡니까? 캄보디아, 라오스, 그 다음에 미얀마. 요 정도가 아직도 미국하고 정확하게 손을 잡지 않고 어정쩡한 상태를 보이고 있죠. 그럼 더 서쪽으로 가면요.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까지 다 미국의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이에요. 한국과 일본인데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북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껌이 하나 박혀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충격 완충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미 2020년도에 쿼드를 구축했잖아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쿼드는 다분히 중국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안보협력기구예요. 그러면 이 쿼드에 들어가 있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4개국은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끼리 힘을 모으고 우리끼리 안보 전선을 구축해서 중국을 갖다가 꼼짝달싹 못하게 막아버리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이미 2년이 지나가잖아요. 작년도에 야 우리도 들어갈 테니까 앞으로 쿼드라고 하지 말고 펜타로 바꾸자 이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정권 자체 성향이 누구라 그랬죠? 김대중 키즈라고. 김대중 키즈들이 대놓으니까 선뜻 우리도 쿼드에 들어가서 펜타로 만들어 같이 가자. 중국을 방어하는데 중국을 박살내는데 우리도 동참할게. 이걸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워싱턴 선언다고 뭐 캠프 데이비드 가가지고 한미일 3국 뭐 공동성명도 했어요. 그런데 정작 해야 될 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 대신에 삼지창을 갖다 얘기한다면 손잡이 쪽에 야 일본 일로 와. 너희 나랑 같이 손잡고 이 삼지창 찌르자. 그 앞에다가 한국, 대만, 필리핀 세워놓고 쟤들 앞장서서 뭐 인계철선 하든 뭘 하든 역할 맡기자고. 자 이렇게 돼가면요. 일본한테 어떤 베네핏이 생길까요? 일본은 전후 헌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군대 보유를 할 수가 없는데 덕분에 자연스럽게 군대 보유가 되고 전쟁에도 군대를 동원해서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자위대가 아닙니다. 일본 국방군을 데리고 대만에 같이 동행할 수도 있게 되고 또 한반도 전쟁이 나도 그렇게 역할을 하게 돼요. 만약에 우리 한국이 철저한 한미 동맹의 원체 룰을 지키지 못한다면요. 북한 지역을 회복하러 갈 때 미군이 한국군 안 데려갈 수도 있어요. 일본군하고 같이 들어가서 북한 지역 점령해서 평정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닥쳤던 개되는 신세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1954년도에 미국과 체결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은요. 태평양 지역 전반적인 것을 해안을 갖고 바라보셨던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걸출한 국제 외교안보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한반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아닙니다.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공산 세력의 위협이 증대된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소련과 중국에 떠올라올 것을 점점 커져서 서양 세력, 자유민주진영을 위협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셨던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국제 정치 그런 본능적인 감각에 의해서 그분의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한 장짜리지만 1954년도 종전 후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당사국 중에 어느 하나, 즉 미국과 한국 둘 중에 하나죠. 어느 하나가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되어 있다는 어떠한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가 갖지 않게끔 그들의 무력 공격에 대해서 공동으로 나서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값있고 귀중한 혈맹의 문서인지 모릅니다. 자, 이런 걸 모르고 지금 와서 최신에 까불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웬디 셔먼이라고 미 국무부 차관을 지내셨던 분인데 이분이 2021년 4월부터 작년 2023년 7월 말까지 미국 국무부가 되죠. State of Department of State에서 Deputy Secretary of State를 하셨던, 즉 차관을 지내셨던 분이에요. 이 웬디 셔먼, 이 여자분인데요. 북한 핵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국이 북한을 통일하는 것이라고 간단 명료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는 전라도 강진이 고향인 아버지를 둔 빅터 차라는 재미 우리 한국계 미국 학자가 있습니다. CSIS, Center for Strategic International Studies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싱크탱크에서 한국 석좌를 하고 있는 분이죠. 자, 이 양반이 현지 시간 4월 1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티 주최 대담에 나와서 통일에 대비할 필요를 강조를 했는데 통일은 연착륙 형태로 오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통일은 연착륙 형태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것이라고, 보수 쪽이 됐던 진보 쪽이 됐던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한 번도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비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일되는 방식은 북한 세습 정권의 종말, 또 다른 하나는 북한 주민에 대한 중국의 국경 개방,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저 역시 일정 부분 이 빅터 차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진짜 통일은 갑작스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대한민국이 주체 세력이 돼서 통일도 앞당기는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통일의 첫 번째 방안은 지금 현재 북한 전 지역을 삐라 대북 전단으로 다 도배를 해버리는 겁니다. 휴전선 이북 지역은 떨어지는 하늘의 삐라로 인해서 발 디딜 틈 없이 북한 지역이 포장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와지권 넘어집니다. 그 삐라 속에 뭘 집어넣겠어요? 백두혈통 좋아하고 있네. 네 애비 김정일부터 러시아산이다. 하바로스크 출신이다. 백두산 밀려? 아니다. 김정은 네 엄마 고영이는 제주도에서 이주해간 일본 야쿠자 조직폭력배 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춤추고 노래하고 옷 벗는 것에 능수능란했던 애다. 그래서 역시 평양에 와서도 김정일을 그 노래하고 춤추고 옷 벗는 것으로 김정일의 마음에 들어서 네 형제 셋이나 난, 소위 너네들은 백두산 혈통이 아니라 뭐다? 일본 스시 짬뽕 혈통이다. 이 얘기를 삐라에다 넣어서 보내줘야 되죠. 그리고 김정은의 아이들, 현송월이가 난 김일봉이, 리설주가 난 김령주, 그 다음에 주애라고 알려져 있는 김은주, 그리고 제일 조총련 피아니스트 려시미가 출산했다고 하는 남자아이까지 해서 김일성의 가계의 족보는 개족보라는 걸 알려주게 되면 사람들이 동요되죠. 더구나 최근 4월 6일 날 미국 CIA가 김일성의 실체에 대해서 폭로를 했어요. 갖고 있었던 비밀 문서를 공개한 겁니다. 김일성은 가짜다. 마적단 출신의 김성주가 항일 무장 투쟁을 해왔던 김일성 장군의 이름을 도둑질해서 둔갑했고 소련 공산당이 이를 계급장을 달아주고 하면서 소련이 북한 지역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 게 바로 김성주, 가짜 김일성이었다는 것을 미국 CIA가 발표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얘들아, 북한에 있는 똑똑한 엘리트들아, 들어라. 너희가 알고 있는 백두혈통은 전부 가짜란다. 뒤집어라, 엎어라, 역성혁명을 일으켜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김정일이는요, 이제 애가 다 있습니다. 애가 다 있어요. 이미 지금 5월달이죠. 식량 절대적으로 모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북쪽에서는.
여기저기서 굶어 죽어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님과 그 일가가요. 얘네들 한 10명 정도 되는데 1년 동안 생활비로 쓰는 게 8천만 불이래요. 8천만 불. 거의 1억 달러가 가까이 가요. 죄송합니다. 8천만 불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8천억 원 정도 된다는 걸로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미사일 쏘는데 1조 이상 쓰죠? 자기들 몇몇 사람들 먹고 마시고 쓰는데 그렇게 쓰죠? 자, 국민들이 굶어 죽는다는 거 아랑곳하잖아요. 눈도 깜짝 안 해요. 자, 체제 수호하는 것보다 황금 만능이 지금 주된 사상으로 돼버렸다고요? 장마당이 지금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일성이 말하는 주체혁명사당 개나 갖다 줘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응?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워낙에 대한민국의 드라마다 노래다 많이 듣다 보니까요. 희한한 법이 만들어집니다. 사상 이완을 극도로 경계한 북한에서는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말도 희한하죠?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또 청년 교양 보장법. 평양 문화어 보호법. 이런 거를 제정하면서 지금 통일이란 말, 한민족이란 말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있다고요. 방금 전에 빅터 차도 얘기를 했지만은요. 통일은 산사태처럼 갑자기 들이닥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망신 당하게 됩니다. 자, 소련이 국가 영웅으로 조작한 가짜 김일성 장군 김성주는 과연 어떤 놈이었죠? 제가 이전에 제가 아시아투데이에서도 말씀드렸고 제 방송도 얘기하고 대한연대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지금 마적단 두목했던 놈이에요. 마적단 밴디트 리더라고 해서 전혀 이놈이야말로 득보잡이에요. 득보잡 김성주가 1945년 8월 10일 해방이 되고 나서 소련군이 북쪽 지역에 주둔하게 되죠. 그러니까 소련의 선전을 통해서 갑자기 이 도둑놈 깡패 두목이 조선의 애국자 민족 영웅이도록 하루아침에 둔갑을 해버리고 러시아 대위 계급장을 좌우에 스탈린이 달아주면서 총 한 자루 쥐어주고 훈장 하나 딱 붙여주면서 너 가서 북한 접수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적단 출신의 무명 득보잡이 갑자기 북한 전역 통치하는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 얘기예요. 자, 그럼 북한의 김일성이가 항상 떠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이밥에 고깃국. 이밥이라는 쌀밥을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껏 이밥에 고깃국 먹어봤습니까? 못 먹어봤죠. 지금 춘군기 보릿고개인데요. 중국에서 썩은 쌀, 곰팡이 난 쌀을 지금 수입해다 먹고 있어요. 길에도 그거라도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먹겠죠. 북한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죄 말고 또 무슨 죄 있습니까? 에?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나 어버이 수령을 갖다 달달달달 외우고 찬미시키던 저 북쪽 아이들이 학생들 교과서에서 야 통일이라는 단어 나면 지우라 그런데요. 또 쟤네들 무슨 노래 속에 삼천리라는 말이 있대요. 그것도 지우래. 삼천리는 북에서 남한 끝까지 가야지 삼천리 되니까 삼천리라는 말도 지워버리래요. 자, 그러면서 이 김정은이가 1월 달에 열린 그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상에서 공화국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된다. 남조선 우리의 철천지 원수다. 우리가 핵무력을 사용해서든지 무력으로 짓밟아버리될 우리의 원수들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국민들이 전부 다 이렇게 김정은처럼 미쳐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MZ세대라 그러죠. 북한에서도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또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애들이 소위 장마당 혹은 꽃제비 세대라 그래요. 그럼 이 장마당을 통해서 소위 시장 경제를 배운 애들, 얘네들한테는 주체 사상이 안 들어갑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나와요. 아니 뭐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주체 사상이 필요 있고 남조선 혁명 뭐 그따위 개소리가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서는 지금 30대, 40대, 80년대, 90년대 태어나서 극심하게 추위와 배고픔을 겪어봤고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아이들이 지금 장마당 세대가 된 것이죠. 이 장마당 세대는요. 말 그대로 JANG, MADANG 해서 지금 고유명사가 되어서
서구 사회에 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 이게 정신머리가 나간 김정은이는 지가 아마 1월 8일인가 태어났다고 그런 것 같던데 지금 그동안은 4월 15일이 태양절,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 수령님의 탄생하신 날이야. 설날보다도 국경절보다도 더 큰 명절이 4월 15일 태양절이었는데 이 태양절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겠대요. 야, 이 뭐예요? 집에 족보가 이제 개족보가 확실해야 되는 거죠. 일본 스시 혈통에 옷 벗고 춤추고 노래하던 고영이의 핏줄들, 절반도 백두 혈통이 아닌 얘네들이 이제 북한의 정권을 잡으면서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최근 들어서 또 희한한 소리를 합니다. 1월 달에 와서 전쟁할 그 어떤 이유도 없고 일방적 결행할 의도도 없지만 전쟁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피하는데 노력하지 않겠다.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한 결코 전쟁 결행은 안 한다. 이러면서 이놈이 한 짓이 화살머리 고지 인근 도로에 지뢰를 매설했어요. 통상적으로 지뢰 매설은 뭐합니까? 수비하는 쪽에서 지뢰를 매설합니다. 남북 간에서는 주로 우리 쪽에서 지뢰를 그동안 많이 매설했죠. 근데 김정은 지시로 동해선, 경의선 모든 남북 연결 철도 주변에 지뢰를 매설했다 그럽니다. 화살머리 고지에도 지뢰를 매설했다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남조선하고 이제 교류 안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북한이 거의 갈 때까지 다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절호의 기회를 살려서 북한 인민들을 해방을 시켜야 될 텐데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건가요? 뭐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북한과 이란 간의 미사일 교류 협력과 기술 지원이 지나간 한 20여 년간 지속되어 왔고 지금 이란에서 쓰고 있는 미사일은 대부분 다 북한산 미사일들이고 한데 그 미사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불똥이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자, 그런데 아주 여유롭게 지금 시시락거리고 있는 게 대한민국 정부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진짜 일 터지면 막아낼 수 있습니까? 자, 이쯤에서 지난 2022년 10월 달에 간행된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미국의 국가 방위 전략 보고서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 김정은이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파트너를 향해 어떤 종류의 핵이라도 발사할 경우 그것은 용납할 수 없고 정권의 종말, the end of regime으로 귀결될 것이다라는 것을 국가 방위 전략 보고서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2년 전에 벌써 명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제가 다른 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전 세계를 쥐구락펴락하고 있는 금융자본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그 금융자본을 쥐고 있는 그 형님들이 야, 아무래도 저 한국 애들 믿을 수가 없는데 바꿔. 그러면 정권도 바꿀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쟁도 그 형님들 의견대로 야, 지금 까부설 때가 됐는데 그럼 전쟁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각계각층하고 가깝게 잘 지내야 됩니다. 일본처럼 현직 수상은 현직 대통령 만나고 전직 수상 아소다로는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만나서 재판받느라 수고하는 트럼프를 격려도 해주면서 트럼프로부터는 야, 아베 신조는 정말 우리의 친한 친구였지. 그의 먼저 떠남을 아쉬워하면서 저는 일본 국민을 존경합니다라는 얘기를 도널드 트럼프가 아소다로 전 수상에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은 이제 드디어 보통 국가로 정상 국가로 이제 도약을 하게 됐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뭔가 좀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습니까? 방위산업 시장까지 일본이 먼저 선점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우리에게는 불리하지만 일본에게는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헛발질하고 헛짓하고 의료대란 만들고 이 짓하고 있을 때 일본은 전 현직 수상들이 힘을 모아서 워싱턴을 공략해서 일본의 입지를 한층 높였고 정상 국가로 올려놓은 거예요. 뭐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자, 일면 미국이 MQ-9 리퍼
그 비행기 이름을 우리 보통 저승사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몸속에는 헬파이어, 지옥의 불이라고 하는 미사일이 14발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레이저 유도 폭탄도 2발 더 장착을 합니다. 총 16발의 치명적인 무기를 싣고 한번 하늘을 떠오르게 되면 시속 대략 한 480에서 500km로 나르면서 그 작전 범위가 한 5,400km가 되는 이런 곳입니다. 즉 콜로라도에 있는 미 공군 사령부 쪽에서요 다 보고 컨트롤링 하고 있는데 버튼을 어디서 어떻게 누르냐에 따라서 그 대상문들은 제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때는 이라크의 장군이었던 솔레이마니, 이란 장군이었죠? 죄송합니다. 이란 장군 솔레이마니가 2020년 1월 3일 바그다드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근처로 호송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를 미리 알고 있었던 미군에 의해서 MQ-9 리퍼의 공격으로 죽는데요. 나중에 시신을 확인해보면 전부 다 새까만 숯검댕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솔레이마니는요, 당시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최고 간부로서 1988년도부터 쿠르드군의 사령관이기도 했고 이란 혁명군의 원수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강성 인물인데 이렇게 부하 직원들과 함께 덧없이 저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또 한 명은 2022년 7월 31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숨어 있었던 아이만 알 자와히리라는 알카이다 수장입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 출신 사람으로 본 직업은 의사였다 그러는데요. 이 사람도 이 미군이 띄운 드론 MQ-9 리퍼에 의해서 깨끗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미군 측에서 이 MQ-9, 이 소위 말해서 저승사자라고 불리우는 이 암살자를 띄우게 되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일순간에 없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미국 측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평택에 군산에 와 있는 이 MQ-9을 갖다 이제 공개적으로 이미 공개를 했어요. 봐라 이거죠. 지난 4년 전부터 와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하시라도 너네들의 목숨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한 곳에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울고 짜고 이런 정신병 증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그 특수한 무기들이요.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끗이 제거됩니다. 이번에도 보면요. 군산에서 떠가지고 강릉, 강원도, 홍천 부근에 있는 필승 사격장까지 180km를 비행해서 바로 그 정확하게 목표를 가격했는데요. 지금 우리 휴전선 바로 밑에 있는 동두천에서 평양까지가 17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군산에서 강원도 훈련장까지 180km. 그건 뭡니까? 동두천에 떠서 바로 평양에 가서 뭘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MQ-9 이 저승사자, 이 리퍼 비행기가 달고 있는 이 미사일이요. 사거리가 딱 14km. 이 헬파이어의 그 재원이 그렇답니다. 그런데 14km를 날아가서요. 오차가 1m랍니다. 14km를 쏜 만약에 여러분들 총을 쏴서 14km 밖에서 쐈는데 1m 오차다. 이거 아주 미치는 거 아닙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MQ-9 뿐만 아니라 또 MQ-1C라는 그레이 이글기도 또한 공개를 해서 이번에 보니까 아예 그냥 말려 죽이겠다는 뜻을 미군이 지금 정식으로 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요.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또 지금 미국 측에서 또 연합사 측에서 한국 방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양국 간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유효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한 것이죠. 만약에 공격을 하거나 방어를 하거나 있어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결합해서 대응하는 시간 1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 애들은 4분, 5분이 돼도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거기다가 B1B라든지
B2라든지 이런 전폭기가 어마무시한 양을 폭탄을 싣고 가지 않습니까? 특히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지금 B1B 이런 것들이 만약에 가게 되면요, 그야말로 the end of NK regime이 됩니다. 즉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정권의 바로 종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이 종말을 당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있죠. 형님들 품에 먼저 와서 안겨서 살려달라 그러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질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아시아 외교 정책에 미 국무부의 짜르라고 불리우는, 황제라고 불리우는 커트 캠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더 피봇이라는 책도 써서 꽤나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커트 캠벨, 이 동아시아 문제, 특히 한반도 문제, 일본 문제는 반드시 이 커트 캠벨 이야기를 경청해야 될 텐데요. 이 커트 캠벨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수상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라도 이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요, 윤 대통령은 김대중처럼 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북을 지도상에서 없애야 됩니다. 그 일을 꼭 하셔야만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특전사, 또 해군 특수연여단 UDT SEAL, 그리고 해군뿐만 아니라 공군에도 CCT와 사트 등 여러 개의 대한민국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정보사 요원들은 잘 표면에 드러나지 않게 되겠지만은, 이번에 미한 특수전 공동훈련 하면서 프리덤 실드 훈련했는데요. 여기서 좀 특수부대 훈련하는 걸 봤더니 권총 쏘는 장면들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뭐 권총이 어느 회사 권총이든 상관없이 우리 때는 글럭 권총을 많이 썼는데요. 이 특수부대 요원들이 사격을 얼마나 잘하면요, 이 불 꺼는 상황에서도 풍선이든 타겟이든 정확하게 다 맞춥니다. 백발백중으로 맞히는 게 우리 특전사, 또 해군 특수연여단 요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원들이 봤더니요, 야외에서 권총 사격을 해. 권총. 이 사람들 권총을 못 쏴서 할까요? 아니죠. 자, 보통 목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특수부대 요원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점사로 놓고 한 번 땡길 때마다 3발씩 나가니까 보통 가슴을 겨냥하면 1, 2, 3에서 3발이 막히게 되겠죠. 얼굴도 마찬가지죠. 얼굴을 향해서 쐈으면 1, 2, 3 해가지고 3군데가 총알이 들어서 그냥 두개골이 다 허연물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 확인 사살할 때 권총이 필요하죠. 그래서 권총으로 지금 마무리, 최종 단계의 특수부대 요원들의 훈련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진압해서 들어갔어요. 자, 타겟에 가슴에 머리에 쐈어. 물론 교본상을 하면은 목표물에 대고 다시 한번 점사로 당겨서 목이나 특히 눈에 대놓고 쏴서 다 터트려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 사살하는데 지금 권총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없애야 될 타겟이 북쪽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 타겟을 최종적으로 확인 사살하는 장면은 지금 권총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정도로 지금 한미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4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탁 분위기가 반전되어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지금 중국한테 군함 척수에서도 밀리고 있죠. 그래서 그 군함을 갖다가 부족한데 이거를 메꿀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4월 10일 이후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야, 일본 니네 오커스에 들어와. 호주, 영국, 미국 합동군사협력단에 너희들 들어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일본한테 상륙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해서 F-35B 수직 이착륙하는 비행기죠. 그 비행기를 싣고 다니게 했어요. 이제 저거 뭡니까? 헬리콥터가 아니에요. 전투기를 싣고 다니자.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번에 현대 중공업을 갖다가 울산 조선소 있잖아요. 거기에 미국 해군선 장관이 왔다 갔습니다. 와서 특수선 야드 건조장이죠. 거기에서 지금 함정을 보고 어떻게 만드는지 다 보고 갔어요. 자, 우리나라에 배 많은 데가 현대중공업밖에 없나요? 하나오션도 있죠.
우리나라 배 만드는 기술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함 척수를 능가할 수 있으려면 우리 한국초 선박회사랑 협조하는 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걸 갖다가 대체해야 될 우리 한국인데, 이번 4월 10일 총선 때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수준이 형편없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입증을 해줬고, 일본은 총화 단결을 해서 전현직 수상이 전현직 대통령을 각각 만나면서 4월 23일 날은 아소다로가 트럼프를 만났고 4월 10일에는 기시다 후미오가 조 바이든을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장군 멍군 해가면서 국가 이익을 만들어내고 국가 안보를 강화시키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 상황에서 지금 뭘 했나 한번 반성해 볼까요? 지나간 몇 달 동안에 뭘 했습니까? 국가 안보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여러분들 국민들이 준 혈세로 밥 먹으면서 무슨 일을 뭐를 했습니까? 한번 반성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서 변화되는 미국 이야기를 더 하다 보면은요, 지금 좋은 소리가 제 입에서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밥 먹고 밥값들 하기 바랍니다. 밥값을 못할 때는 여러분들의 밥그릇이 없어지거나 여러분들이 그 밥그릇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그걸 명심하고 구차하게 연명이라도 하고 싶다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행동들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야 국가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꼭 명심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공작간 TV 그레이트 게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